1968년 서울의 여름. 신문 일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검은 양복, 단정한 머리, 반짝이는 눈빛.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의 별 코넬대로 떠나다. 그의 이름은 송경석. 25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최연소로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게 된 천재. 당시 신문은 그를 대한민국 과학계의 희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17년 뒤 그는 미국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이름, 다른 언어, 다른 삶. 그리고 그가 한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보신다면 알게 되실 겁니다. 서울 장충동의 낡은 주택. 그날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긴장돼 있었습니다. 햇빛이 번지는 마루엔 5살짜리 아들이 블록을 쌓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동백 아가씨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시선은 모두 한 사람, 송경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 책상 앞에서 조용히 문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U.S. 거버먼트 리서치 어그리먼트 컴퍼덴셜 클로즈. 미국 정부 연구 협약서. 서명란 위에 작게 새겨진 단어 하나가 그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기밀 컴퍼덴셜.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서명하면 내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그의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짧은 침묵은 훗날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침. 김포공항엔 드물게 외신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천재 과학자의 유학길 모두가 그를 축하했습니다. 5살의 아들 민노는 울면서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요. 경석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아빠가 공부 많이 해서 민노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게. 비행기가 떠오르자 그의 아버지 손태유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부심 속에 섞인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도 과학자였고 아들이 향하는 세계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정치와 기술의 전쟁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편지는 꾸준히 도착했습니다. 항공우편 봉투엔 프롬 코넬 유니버시티. 사진 속에 그는 실험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았어.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 연구가 즐거워. 그의 글씨는 또렷했고 편지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겨울 편지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보안 서약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쓸 수 없어요. 그는 짧게 썼지만 그 문장엔 묘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봄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연구가 곧 끝납니다. 이것만 마치면 귀국하겠습니다. 단 3줄. 그 이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전보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어지던 모든 연락이 칼로 자른 듯 멈췄습니다. 손태유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코넬대에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직원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송경석 학생은 1973년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손태유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편지와 사진을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같은 실험복, 같은 배경, 하지만 어딘가 똑같이 느껴지는 사진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아들 민노는 매일 우체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편지는 아직 안 왔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 집의 시간은 그날 이후 멈췄습니다. 그리고 17년 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시간들이 모두 지워진 사람처럼. 1979년 3월 28일 새벽 4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근처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가 끊기며 로심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 그로부터 며칠 뒤 서울의 텔레비전 뉴스가 그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거대한 냉각탑 옆에서 피어오르는 흰 연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라는 자막. 그날 밤 16살 민노는
책상 위에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펜으로 펜실베이니아를 동그라미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저기 있었던 건 아닐까? 그의 추측은 단순한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전 사고에 한국인 과학자가 투입됐다더라. 이름이 송경석이라던데? 출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손태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문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신문뿐 아니라 해외 기사 번역본까지 구해 스크랩했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국 과학자와 공동으로 대응 중. 그는 그 문장 위에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쉽게 걸 수 없던 시절, 그는 그저 추측 속에서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문은 잊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도영. 그는 해외 유학생 실종 사건을 취재하다 손태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이 사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도영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확대된 항공우편 4번, 코넬 대학교 교수진의 짧은 증언, 그리고 낯선 약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BNL, 브루케이븐 국립연구소, 롱아일랜드에 있습니다. 김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1970년대 초 핵융합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외국인 연구원들도 포함됐죠. 하지만 대부분 보안 서약 때문에 신분을 숨겼다고 합니다. 손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아들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중요한 연구와 정확히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경석이는 아직 거기 있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김도영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973년 이후 모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1984년 민노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흔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사람들. 한국전쟁 이후 실종된 가족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큐는 뜻밖에도 뉴욕 독립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영화제가 아니라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여행이야. 출국을 앞둔 날 김도영 기자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민노 씨, 이걸 가져가요. 갈색 봉투 하나가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연구원이 거대한 장비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봐도 송경석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BNL 1970 짧게 쓰인 이 표기가 모든 단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도영은 말했다.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지역. 거기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국계 남자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름은 스티브 손. 한국어를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민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기억 속 공황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손, 마지막 인사, 그리고 끊어진 편지.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1985년 여름 뉴욕 JFK 공항. 22살의 손민노는 드디어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찾기가 아니라 기억과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뉴욕 1985년 7월 한여름의 롱아일랜드는 유난히 습했습니다. 민노는 기자 김도영에게서 받은 주소를 손에 쥔 채 헌팅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바다와 숲 사이로 BNL 브루케이븐 국립연구소라는 표지판이 순간 보였습니다. 그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곳, 그리고 사라진 곳. 기차는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헌팅턴역에 도착했습니다. 민노는 택시를 타고 메인 스트리트 25번지로 향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1층,
작은 인쇄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퀵프린트 카피 앤드 바인드 스티브 선. 손민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기계 소리와 종이 냄새, 그리고 한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계산대에 서 있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셔츠, 검은 머리, 조금 굽은 어깨.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지만 민노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 얼굴은 오래전 사진 속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그는 한국어로 천천히 불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예요. 민노예요. 민노가 한 발 다가섰을 때 남자가 짧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사리, I don't speak Korean. 민노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완전히 낯선 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는 다시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스티브 손입니다. 그 순간 가게 안쪽에서 금발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뛰어온 3명의 아이들이 데디! 라며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민노에게 물었습니다. Can I help you? 민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17년 동안 찾아 헤맨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송경석이 아닌 스티브 손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노는 모텔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켜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7월 17일.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그는 나를 모른다고 했다. 정말 잊은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그의 손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BNL 1970.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지금 가게 안의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 눈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노는 다시 인쇄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말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를 관찰하며 가게 주변의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그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전 9시 12분 출근. 점심 12시 15분. 혼자. 오후 3시 창밖을 오래 바라봄. 하루 종일 찍은 테이프를 돌려보며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인쇄소 한쪽 구석 낡은 인화기 위에 놓인 한글 활자들. 기역, 미음, 시옷. 그것들은 분명 오래된 한글 금속 활자였습니다. 민노는 다음 날 가게 문이 닫힌 저녁 무렵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는 복사 요청서를 핑계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 글씨체 한국 거 아닌가요? 그가 활자를 가리키자 남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지. 그 단어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민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영어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리, I meant paper type.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노는 모텔 창가에 앉아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손의 습관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아직 그 안에 있다. 녹음이 끝날 무렵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 민노는 테이프를 들고 다음날 인쇄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계 소리가 잠시 멈췄을 때 그 노래를 틀었습니다. 아침 이슬이여.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사라져.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듯이. 그러나 그는 곧 침묵했습니다. 민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송경석이었다. 기억을 잃었거나 잃은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 그날 이후 민노는 매일 인쇄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큐멘터리를 찍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기억의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손의 방향, 잉크통을 닫을 때의 습관, 그리고 서류를 넘길 때 왼손으로 무의식적으로 숫자를 쓰는 그 모든 게
오래전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구석, 낡은 파일 캐비닛 안에서 그는 비에넬이라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실험 보고서 사본과 미 정부의 보안 스탬프가 찍힌 종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엔 PROJECTM K-1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 구석에는 희미하게 브룩헤이번 내셔널 레브 1973 그리고 하단엔 이름 없는 사인 한 줄. 그 사인은 아버지의 필체와 같았습니다. 민노는 복사기 옆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보면 안 돼. 그가 돌아봤을 때 스티브 손 안이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건 당신 것이 아니야. 민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당신 연구잖아요.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그건 연구가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민노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노는 숙소로 돌아와 기자 김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님, 비엔엘에서 MK-1이라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김도영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래전 CIA 내부 문서에서 봤어요. MK 시리즈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는 실험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민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실험에 참여했던 건가요? 아니요. 김도영은 천천히 말했다. 아마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며칠 후 민노는 인쇄소 뒤편 창고에서 낡은 캠코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흐릿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1970년대 초로 보이는 흑백 화면,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금속성 배경음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서브젝트 17 카그니티브 테스트 시퀀스, 코리언 파티서펀트. 짧은 순간 카메라가 한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은 송경석이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민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멈추려던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다음 문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메모리 엑스트랙션 컴플리트. 서브젝트 리어사인드. 기억 추출 완료. 피실험자 재배치. 그 문장 이후 영상은 꺼졌습니다. 민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건 잊어버린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인쇄소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넌 이걸 찾아선 안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모두 사라졌어. 누구도 기억하면 안 돼. 왜요? 진실을 알아야죠. 진실은 없어.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우린 그때 기억을 실험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지우는 실험이었어.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민노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그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명 고통이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목소리가 그를 대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이미 나를 바꿔버렸어. 그날 밤 민노는 캠코더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그의 기억은 누군가에게 빼앗긴 사람 같았다. 이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다. 이건 지워진 것이다. 1985년 7월 30일 롱아일랜드 헌팅턴의 모텔방 203호. 탁자 위에는 흩어진 종이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BNL 1973이라 적힌 서류 사본이 놓여 있었다. 민노는 그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송경석 실종 사건 3가지 가능성. 1. 가설 자발적 망명. 민노는 연필로 첫 줄을 진하게 그었다. 혹시 아버지는 스스로 사라진 걸까? 그는 1973년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중요한 연구가 곧 끝납니다. 이것만 마치면 귀국하겠습니다. 그 말 뒤로 모든 연락이 끊겼다.
그가 연구하던 분야는 핵융합, 그 기술은 당시 군사적 가치가 가장 높았다. 미국 정부가 그를 스카우트했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남았을 가능성. 민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조국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셨는데. 하지만 이 가설은 가장 현실적이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안정된 생활. 스티브 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이 가설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기억 손상. 민노는 또 다른 쪽에 메모를 썼다. 1979년 3마일섬 원전 사고. 그는 붉은 펜으로 그 단어의 원을 쳤다. 당시 투입된 전문가 중 한국계 과학자가 있었다는 소문. 그게 아버지라는 이야기.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피폭으로 인해 기억장애를 겪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이었다. 사고는 1979년, 실종은 1973년. 6년의 공백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게다가 기억상실로 모든 걸 잊었다면 왜 그는 여전히 한글 활자를 보관하고 있었을까? 왜 아침 이슬을 들었을 때 반응했을까? 민노는 메모 옆에 작게 적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도 언어의 흔적을 보존한다. 그건 그의 영어학 교수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기억 손실일 때의 이야기지. 누군가가 기억을 조작했을 때는 다르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민노의 손이 멈췄다. 삼가설 정부의 실험체. 민노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책상 위엔 PROJ ECTM K-1라 적힌 보고서 사본이 있었다. 그는 테이프 레코더를 켜고 기자 김도영의 음성을 다시 들었다. MK 시리즈는 냉전 시절 CIA의 비밀인지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기억 조작, 감정 억제, 인격 전환 실험. 주로 전쟁 포로나 외국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민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아버지, 핵물리학자 송경석은 외국인 연구자였다. 게다가 핵에너지, 즉 군사적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피실험자 조건이었다. 만약 그가 실험 중 기억이 조작됐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연구했는지, 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조차 모두 삭제당했을 수도 있었다. 민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신 그가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가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1985년 8월 1일. 아버지는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나를 피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남아있다. 그건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방향은 나를 향한 게 아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 말과 동시에 창문 밖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났다. 엔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꺼지고 다시 켜졌다. 민노는 창가로 다가갔지만 길가엔 검은 세단 한 대만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지만 얼굴은 어둠에 묻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캠코더 빨간 녹화등이 꺼졌다. 누가 껐던 걸까? 그날 밤 민노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남겼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다. 하지만 지운 사람은 반드시 남는다. 1985년 8월 5일 밤 민노는 모텔방 안에서 캠코더 테이프를 되감고 있었습니다. 어깨 위 조그만 화면 속에는 며칠 동안 촬영한 인쇄소의 장면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종이를 재단하는 손, 아이들과 웃는 얼굴, 그리고 창문 너머로 흘러들던 여름 햇살.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내 안에서 다시 살아있다.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 한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분명 그가 찍은 장면이었는데 창문 바깥 인쇄소 맞은편 거리의 어둠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노는 일시정지를 누르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촬영 중인 그 순간에도 누군가 민노를 보고 있었다는 듯이. 민노는 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길모퉁이 가로등 아래 같은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인쇄소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쇄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석 안이 스티브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노는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혹시 누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나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질문, 다시는 하지 마.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실험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야. 민노는 멈췄다. 그럼 그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경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기억하면 그들도 널 기억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가게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민노는 혼자 남은 인쇄소에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더미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라퍼티 오브 유. S. 에너지 디파트먼트.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흰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금속 장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실험실의 모니터에 잡힌 인간의 뇌파 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 책상 위에 앉은 한 남자의 옆모습.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브젝트 17 카그니티브 서프레션 컴플리트. 실험체 17인지 억제 완료. 민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송경석이었고 서브젝트 17은 그의 실험 코드명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캠코더를 켜고 테이프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아니라 감시자를 추적하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인쇄소 주변, 모텔 복도, 역 근처 골목까지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생을 하던 도중 화면이 순간 깜빡이며 바뀌었습니다. 민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화면 구석 멀리서 또 다른 카메라가 그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민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가 촬영하는 걸 같이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테이프를 꺼내려 했지만 화면이 멈춘 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노야. 그건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음성은 분명 영상 속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테이프 안에 새로운 기록을 더 씌운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라.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카메라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인쇄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사기는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타다 만 커피 한 잔, 그리고 한 장의 종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글로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마. 글씨는 서툴렀지만 분명 송경석의 필체였습니다. 민노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드는 동안 그의 손끝은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경고인가요? 아니면 부탁인가요? 그날 밤 그는 테이프를 마지막으로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그림자는 더 이상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몇 초마다 프레임 사이로 새로운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분명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985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민노는 뉴욕 JFK 공항 대합실에서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남겨진 종이. 기억하지 마. 둘째는 캠코더 테이프 2개. 그리고 마지막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민노는 한참 동안 출입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서울 장충동의 집, 할아버지 손태유는 이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노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테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태유는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날 기억하지 못했어요. 태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건 그분 탓이 아닐 거다. 그럼 누구 탓이죠? 노학자의 입가에 희미한 말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의 세계 말이다. 그 말은 아버지를 탓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게 만드는 문장이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노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전쟁과 실종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송경석 사건만큼은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 속엔 여전히 테이프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테이프 A 파더, 테이프 B 더 와처. 그는 가끔씩 밤이 깊을 때 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짧은 잡음 후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흐릿하게 찍힌 인쇄소 뒷문. 그 문이 열리며 흰 실험복을 입은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송경석이었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또 다른 인물이 서 있었다. 카메라를 든 남자. 렌즈가 흔들리며 화면에 REC 표시가 켜졌다. 민노의 음성이 작게 흘렀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다. 화면이 꺼졌다. 시간은 흘러 2020년. 한 대학의 영화학과 자료실. 한 연구원이 낡은 필름 상자를 열었다.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M, K, -2 서브젝트 17 필드 푸티지. 필름을 돌리자 흑백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눈동자는 피로에 젖어 있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노야. 필름이 끊겼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85년 이후 송경석의 행방은 다시 확인되지 않았고 브룩헤이븐 연구소는 관련 기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노는 이후로 인터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그가 남긴 마지막 내레이션 테이프뿐입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나를 지워가고 있다.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남은 부자의 이야기.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학사도 영화사도 아닌 미스터리의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기억을 지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주세요. 기억의 어둠 속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실종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